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이번 주부터 함께 하고 있는 주식 바이블 김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 찾아뵙고 있고요. 저는 아침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황이라든지 국내 시황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나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을 노란톡방에서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황과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문자로 샵 3989, 샵 3989로 주식 바이블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가능한 링크가 보내드리는데 그러면 그 링크 누르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좀 더 간단한 방법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서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서둘러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저와 함께 파이팅 하시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먼저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우 산업은 전날 비해 1.34%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플러스 2.7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플러스 2.0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보여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과 판매, 경제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등에 주목을 한 모습이고요.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행사에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만약 그러한 조치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넘어서는 것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파월 의장은 또한 향후 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현재와 유사하다면 50bp 0.5%죠. 빅스텝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다고 언급을 해서 추가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전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이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연준의 의지를 조차 확인시켜줬고요. 또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경제 침체 우려를 좀 주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연준이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정례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지표는 대체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무부에 따르면 4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9% 증가한 6,777억 달러를 집계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8.2% 늘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1% 증가에는 지금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한데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해서 1.4% 증가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고요. 소매 판매 발표 직후에 주체금리가 2.88%까지 수준까지 하락을 했으나 다시 오름세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았으나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4월 산업생산은 개별 조정 기준 전월보다 1.1% 증가해서 전문가 예상치인 0.5% 증가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4월 수치는
전달에 0.9% 상승을 웃돈 것으로 미국의 산업 생산은 4개월 연속 0.8% 증가를 이끌어왔습니다. 소매 기업들의 실적은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형 소매 업체인 월마트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1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축 자재업체 홈디포는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을 발표하고 연간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1% 이상 올랐고요. 트위터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 거래를 이어가려면 트위터 측이 가짜 계정 비율을 증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경고한 가운데에도 2%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티그룹과 파라마운트의 주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각각 7%, 15%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기업 AMD의 주가는 하이퍼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8%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퀄컴의 주가도 각각 5%, 4% 이상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2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했다는 소식에 항공주들도 중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7% 이상 올랐고 델타 항공은 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메리칸 항공은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이게 약배짱의 성에 랠리는 흔한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아직은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섣부른 시장 진입을 경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앤드루 소스의 담당 수석 전략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좋든 나쁘든 약세장에서는 이게 종종 볼 수 있는 패턴이라면서 이야기했고 이러한 반전은 꽤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이유는 거래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고요. 찰스 슈왑의 랜드 프레드릭 트레이딩 및 사생사건 담당 매니저 디렉터는 마켓 워치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간헐적인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높은 인플레와 금리 상승이 걱정거리 있지만 변동성 비스니스가 45나 50을 웃도는 공포 모드는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아직 바닥을 치지는 않았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는 지금은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을 매수할 때가 아니라면서 양질의 주식을 매우 소량으로 담는 전략을 선호하며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장기로 소유하는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준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스텝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92.1%를 기록을 했고 전달에 86.4%에서 높아진 것이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날보다 4.99%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건데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지수 차트고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은 똑같이 있는데 시장을 바라보는 의견들은 좀 달라요. 연준에서는 잡을 수 있다라고 물론 최근에 연착륙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이 견조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고 반대로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으니 보수적인 스탠스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별개로 최근에 그 영화 빅쇼트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빅쇼트의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을 하고 폭락장이 올 거라 예상을 해서 그로 인해서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인데 이분이 최근에 하락장을 예견하고 애플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구매도 전면이 매수를 했는데 그와 반대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대량의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유명한 투자자들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보이는 대로만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고 그 두 분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꼭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우존스 차트 볼게요. 다우존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저점 이탈을 해주고 나서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수봉상으로 보기 전에 보시면 진학을 좀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이탈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뒤꿈치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봉상을 한번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이제죠. 코로나 팬데믹 때 그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역시나 지금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이라는 건 계속 오를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죠. 그리고 상승 추세든 횡보 추세든 하락 추세든 등락을 반복하면서 그 추세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고요.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전저점을 이탈을 해주고 바닥에 있는 모습이고 물론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잠시 반등을 줬다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경계하시면서 보시면 되시고요.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역시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진학을 반복해주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코로나 이전에 지금까지 찍을 때가 약 30%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 고점과 저점을 비교했을 때 역시나 3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봉상의 추세는 상승 추세이기보다는 하락 추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코로나 때 하락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각 나라에서 재정을 풀고 유동성을 풀면서 양적 완화로 주가를 부양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에 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도 하고 있고 양적 긴축도 6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또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 역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분은 맞고요. 역시나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미국의 주식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각 나라의 정책, 그리고 금융 정책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이후에 들어가도 매매해도 절대 늦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죠. 일본 제가 지수차트만 말씀드리면 하락을 하고 바닥인가 보다 들어갔는데 잠깐 상승을 보이고 하락. 실질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대에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바닥이라 판단하시고 들어가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주식 차트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제가 표로 준비했습니다. 이 연준의 실수 그리고 EU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바이든 정부의 딜레마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날지 모르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중국 상하이 코로나 봉쇄가 단계적으로 완화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버냉키 파월 의장이 이 연준의 금융 기술에 대한 실수라고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 17일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의 퓨처 오브 에브리싱 페스티벌 행사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금융 여건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긴축 쪽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발언 중에서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매사적인 구조가 그대로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완화된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날 언급은 전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을 향해서 연준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공개 비판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고요. 이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한테 이 연방준비제도에 정해진 내용은 실수였다라고 이제 지적단을 날렸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버냉키는 미 연준이 언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하는 조치를 해야 했는지라는 질문을 받자 복잡한 문제라고 답을 피하면서도 연준도 들려진 대응이 실수였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줄을 댄 시기를 놓쳐서 인플레이션을 죽였다는 이야기죠. 블룸버그 통신은 앨런 브린스턴 전 의장이나 제니 델런 전 의장 같은 경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의장이 피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버냉키는 파월이 이끄는 연준이 왜 기다렸는지 이해를 한다면서 대응 시기를 놓친 이유 중 하나로 긴축 발작 우려를 꼽았습니다. 연준에서 긴축의 고삐를 당기면 각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을 걱정했다는 것이고 2008년 세계 금융시기 당시에 양적 완화를 본격화하면서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리던 버냉키가 테이퍼링이죠. 그다음에 축소를 시사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요. 버냉키는 파월은 2013년 당시에 연준 의사였고 이 긴축 발작은 그에게 불쾌한 경험이었을 것이라면서 파월이 시장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미리 주면서 이 긴축 발작을 피하기 위했을 것이고 이 정기적인 대응책을 펼친 것이 지난해 중순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거센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지난 3월 그리고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하고 그리고 0.5% 스텝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물가의 지지율을 막기에는 연준의 대응이 좀 역부족이란 시장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파월이 미국 내 경제 팟캐스트 마켓플레이스에 출연을 해서 물가를 연준 목표인 2%로 억제하려면 약간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연착륙이 꽤 어려운 일이라고 밝히면서 인정을 좀 한 부분이고요. 파월 의장은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사실상 연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달려 있을 수 있다라면서 약간 책임 회피성의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연준의 금리 인상, 연준의 그 역할 외에도 지금 현재 글로벌 정세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사건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봉쇄로 공급망 병목 현상도 거론을 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물가 인식에 경종을 계속 울려온 메리 서머스 하버드 교수는 지난 5일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에서 높은 임금 인상률이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경제가 연착륙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놓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긴축을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로레타 매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설문에서 오는 9월 이 FOMC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월별 수치가 하락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더 빠른 금리 인상 속도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긴축의 속도를 높이더라도 버냉키가 파월이 볼커 전 의장처럼 강력한 긴축에 나서지는 않기를 기대했고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파월이 볼커처럼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물가를 질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를 했지만 이제 시장의 우려를 키워가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이 버냉키가 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공건한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 안에서도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1년에서 2년간은 성장률은 낮고 실업률은 약간 높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텐데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연준의 대응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다르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정책의 항상 확인을 해보면서 이제 맞게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제가 헤드라인은 이 와중에 기름값 끌어올리는 미국의 어마인천 외교라고 했는데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기사 헤드라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아까 파월 의장이 연착륙 관련해서 한 답변 중에 연준의 문제 외에 지정학적 문제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세가 되고 공급망 정보 형상 등을 거론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답안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한유 국가의 외교 관계를 좀 정상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중동 외교가 중요한 위치에 있죠. 최근에 중동의 올인머니가 미국의 푸폰머니를 압도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미국의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것인데 사우디 말고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경제도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꼬인 시점은 2018년 사우디 언론인 다말 카쇼크치 암살 사건입니다. 그때부터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지목을 하면서부터 관계가 좀 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전임 트럼프 정부는 사우디 편에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우디의 양측인 이란과의 합의를 복원하려 하고 이란과 동맹 관계인 예멘, 후티 반군을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서 테러 조직 명단에서 해제를 했고요. 이런 관계들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이란과의 관계도 썩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핵 합의가 마무리될 듯 하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부착 상태에 빠진 것도 물론이고 이란과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도 지금 제대로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계속해서 이란과의 핵시 복원을 못마땅히 하고 있고 사우디와 이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진 개념이고요. 친사우디 반이란으로 간단하게 접근한 트럼프 노동과는 달리 사우디와 이란은 둘 다 잡고 싶어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현실은 좀 반대의 모습이죠. 둘 다 잘 관계가 맺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어떠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기사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날 미국 석유업체 쉐브론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직접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가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 외에 워싱턴 포스트도 같은 내용의 글을 보도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에 공급 우려는 다소 좀 줄은 모습이고요. 현재 미국 재무부가 유럽연합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대신에 관세 부과를 통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7일이죠.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 열리는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금수조치, 원유의 금수조치가 아니고 관세를 부과하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고요. EU에서는 러시아 제재의 유한으로 검토 중인 전면적인 금수조치보다는 해당 방안이 빠르게 개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EU는 현재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단계적, 전면적 금수조치를 회원국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등 일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지속되면서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뉴스예요.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장기화 문제고요.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략적 유수지인 마리우폴에서의 군사작전을 종료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백리탄 공격에 결국 손을 들고 만 것인데 이로써 러시아는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주요 길목이자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는 어떠한 형태의 대화도 진행되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어요. 러시아 외무 차관은 러시아 통신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없다라면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사실상 철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도 포로교환 협상 가능성 국방차관이 내비치는 포로교환 협상 가능성마저 의축되는 모습이고요.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교철소에서 별사항전을 벌이던 우크라이나군 병력 224명이 러시아군 통제 지역으로 이송됐다면서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포로교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떠한 대화도 없다라고 좀 일축을 한 모습이고요.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국제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한다는 사안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미치는 위협은 없다면서 애써 태연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토의 군사적 배치만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토 전력 배치 시에는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 제가 계속 계속 지속되는 나토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좋은 소식도 하나만 전해드리면 최근에 어제죠. 중국 증시가 어제 아시아 증시가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그 영향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다음 달 6월 1일부터 중국이 상하이 공세 해제를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예고를 했고 상하이의 코로나19 위험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사흘 동안 16일 기준 사흘 동안 격리소와 통제구역을 제외한 주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는 16일부터 백화점과 마트, 편의점, 약국 등 오프라인 영업을 재개했고 시장도 문을 여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중교통도 22일부터는 정상화할 예정이고 이 정상화가 되면서 열차 운행이 재개가 되면서 상하이역에는 상하이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암표 판매도 좀 진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봉쇄 완화 소식의 글로벌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입국한 전면 봉쇄가 결국 경기 침체라는 부메랑으로 중국에도 돌아왔고요. 중국의 4월 경제 지표가 아시다시피 모두 하락을 했죠. 구매 판매는 지난해 달보다 11.1%나 감소를 했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산업생산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초 이후에 후저치를 기록을 했고 고정자산 투자율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강력한 도시 봉쇄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에게 타격을 줬고 이 공급망과 물류망에 타격을 빚고 있어서 상하이의 코로나19 상황은 진정되어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리고 또 베이징을 포함해서 다른 도시에서는 여전히 전면 또는 부분 봉쇄가 이어지고 있어서 경제 피해는 앞으로는 펼치면서 누적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이 부분 저희가 같이 확인하면서 주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노란톡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부 정보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보시면 되시고 글로벌 증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국내 증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볼게요. 지금 국내 증시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는 0.55% 출발을 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 상승을 했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와 정세가 둔화되고 중국 증시가 반등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이제 2차전 지수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장중 2610선에서 오르내리다가 등락을 보이다가 마감 직전에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또 밀렸지만 하루 만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는 홀로 4,62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047억 원, 1,577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하루 만에 순매도해서 순매수,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기관이 733억 원을 매수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11억 원, 그리고 8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의 지수상승은 글로벌 증시도 있지만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좀 견인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장 직후 순매수에 나섰던 개인은 오전 10시 반부터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꾸준히 순매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7월 금리 인상 전망의 유효화가 거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전환되는 정도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고 그리고 상하이 단계적인 정책 완화 조치가 또 역시나 국내 증시에 강한 흐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스피 차트고요. 저점을 이탈해서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한번 여기 이탈을 해주고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아직 바닥이 안 잡혔다라는 시선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대응하시고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제가 물론 저희 노란톡에 계신 현역되게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 하락을 해주고 나서 점을 찍고 나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하면 하락이 나오죠. 부정이 나오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이 추세는 상승의 느낌보다는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하락 추세로 가는 흐름이 강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지금의 흐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등락을 반복해주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이 부분은 상승을 해주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흐름은 물론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해줘서 좋긴 하지만 그 부분 계속 한번 확인해 보면서 보셔야 되고요. 역시 코스닥 일봉 차트 역시도 하락과 반복을 계속해주고 저점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역시나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보이고 하락, 상승, 하락 보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행보의 추세든 주식은 절대로 이렇게 오르기만 하지도 않고 떨어지기만 하지도 않아요. 주식은 항상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확률보다는 상승 추세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요. 하락 추세보단 행보 추세도 오히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조가 매매가 더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뉴욕신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시고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이슈가 됐던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볼게요. 자, 국내 이슈는 이제 바이든 방한이 얼마 아니 이제 금요일이죠. 주말이면 이제 바이든이 방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빅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루나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 공부에도 빅스가 예정한다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이제 오늘 21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분주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의 공급망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기업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있어요. 재계에 따르면 한미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2 부분이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 상무장관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을 하고, 또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과 한화, OCI, 네이버 등의 기업들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찬성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기업들은 지난해처럼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지는 않을 거라는 시선도 있지만, 일단 기업별로 대미 투자 계획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이죠.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때는 한국 기업들이 약 4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을 추진 중인데, 일정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이 직접 공장을 안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기사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준공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저번 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서 AP통신은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보도에 따르면 새 공장 부지는 조지아주 중부 서베너 인근 브라이언 카운티의 엘라벨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투자가 현지에서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 선틀계 1조 7천억을 투자해서 연산 11기가 와트시 규모의 원통력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2024년 하반기에 양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서부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방령 혁신을 지향하는 연구개발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롯데는 최근 바이오 사업 진출을 하면서 이제 미국 뉴욕주에 있는 시로스트에 있는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기업이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1억 6천만 달러, 약 2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과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IPEF 출범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고요. 제가 표로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윤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한번 했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이 IPEF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고,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물자인 거고요. 그래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IPEF의 논의 상황에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입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IPEF 출범 논의가 한국과 경제교역 비중이 좀 큰 중국 견제 차원도 있는 만큼 기업들은 참여 국가와 참여 방식 그리고 형식 이런 것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 보실게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금리 인상과 그런 면인데 미국에서는 어차피 빅스텝 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있고 긴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과연 빅스텝으로 대응할까 하면서 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얘기하기 앞서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1998년에 3개월 넘게 산불이 지속된 아픈 경험이 있는 공원인데 이 산불 한 번으로 3분의 1이 넘는 80만 에이커의 숲이 소실됐고요. 최소 80만 마리의 동물이 숨죽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국립공원 당국의 산불 관리 정책은 단물까지 모조리 꺼서 발화율을 낮추는 것에서 일부러 작은 산불을 내서 산불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예방적 발화 정책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난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산불로 큰 산불을 예방한다 이런 글자인데 이게 바로 옐로스톤 효과의 유래예요. 오늘 26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앞두고 최근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상황을 산불에 비유하면서 현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는 내부에서 나왔고요. 근데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창용 하는 총재의 발언이 단순한 정보 차원이 아니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죠 17일 한은에 따르면 내부 소식지에 따라 통제 가능한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을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통제하고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이 실렸고요. 이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화폐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면 저축 성향 대비 소비 성향이 커지게 되고 소비 촉진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낮추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기고문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지는 임계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지난달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공감을 이루면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죠.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인도네시아에서 판유 금지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밀수출 금지를 하면서 이런 악재들이 추가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빅스텝 필요성이 낮다던 이창용 총재 입장이 빅스텝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바뀌었어요. 이후 하느니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비난에 나섰지만 3년 만기 공포채 금리가 20연속 3%를 넘어서는 등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신증권의 공동락 연구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 금통위마다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준금리는 5월과 7월 인상 이후 11월과 내년 1월까지 추가 인상되면서 최종적으로 2.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준금리의 인상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의 돈을 들인 대출을 받거나 이런 가계 부채들이 있는 것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연 7%에 다다른 가운데에서 최근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까지 터지면서 소위 말하는 빚도 명끌 줄일수록 이 소통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기준금리 0.20%포인트 인상 시에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3조 3,404억 원, 그러니까 1인당 약 16만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시게 되시면 개인은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인은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리 인상과도 관련이 있고 분명히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한다는 건 국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국내 증시도 좀 활기를 좀 띨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반등의 여지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큰 흐름에 있어서는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이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언제쯤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 제가 그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시다고 했죠? 네. 핸드폰 어플 쓰셔서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을, 그리고 강세 종목, 그리고 공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회사 일을 하시고 업무를 보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오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면서 꼭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고요. 루나테인 관련한 얘기예요. 최근에 루나가 이제 성장 피드를 앞두고 여러분들 상패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패빔이라는 거는 상장 패드를 앞두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상패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일단 가상화폐, 테라, 폭락화폐 여파가 여전히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기사로 제가 알기로는 고소장도 접수를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 코인 거래소들이 잇따라서 거래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장 패드를 앞둔 가상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보인 이 불나방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패 직전에 더 큰 폭락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많이 무대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 노란톡에 오시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노란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